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집만 사면 오른다. 네. 과거에 집값이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경장 수익률이 5% 6% 됐는데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현상이죠. 경제 현상에서. 근데 지금 우리는 2% 밑이라는 건 성장률이 사실상 멈춘 거예요. 자, 성장이 멈췄는데도 과거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고도 인플레이션, 또 집값의 상승 이런 당연시 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되려면 조건이 갖춰야 되죠. 어떤 조건이어야 돼? 김원장의 머니살롱, 오늘 부동산 이야기합니다. 우리 재건축이라는 게 오래된 아파트의 남은 용적률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 1000가구를 짓는다 그러면 남은 용적률에 한 200가구를 더 올려서 그 200가구를 일반 분양해서 거기서 나오는 돈으로 집주인들이 내 돈 내지 않고 새 집을 받는, 어떻게 보면 정말 대한민국밖에 없는 발명품인데, 그런데 지난 한 20, 30년 동안 우리가 재건축하면서 이제 용적률 다 써버린 것 같아요. 이제 용적률이 남아있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이제 재건축 어떻게 하죠? 이제 내 돈 내고 재건축을 해야 하는데, 내 돈 내고 재건축 하실래요? 서동기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박사님 우리나라 1호 부동산 박사로 알려져 계시고, 네. 미국에도 부동산 컨설팅 업체를 하고 계시던데요. 네, 어떤 일 하시는지 여쭤봐도? 어프레이저 감정평가하고 네, 원래 감정평가사 여기서 하시다가 예, 한국에서 감정평가사도 했죠. 또 미국에서 감정평가도 하고 네. 또 컨설팅, 브로커리지, 그 중개죠. 얼마 전에 KBS 시사기획창 혹시 보셨습니까? 거기서 대한민국의 재건축 가능한, 그러니까 사업성 기준으로 해서 재건축을 한 다음에 돈이 되느냐,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저것 정밀하게 분석을 했더니, 건국대학교 부동산학과, 대한민국 30년 된 아파트는 이제 17%만 재건축이 가능하다. 10개 중에 아파트 8, 9채는 이제 재건축을 못한다.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죠. 정확하게 조사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17%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과거에 재건축이 된 거는 네. 저층이잖아요. 5층짜리. 네. 또 용적률이 충분히 있고, 그리고 대지 지분이 많았잖아요. 그러니까 5층짜리 집을 져서 20층 만들면 분양하라고도 수익이 남으니까, 내가 그때 13평 가지고 있어도 30평 받잖아요. 분담금 안 내고도. 네. 그러니까 재건축만 하면은 돈을 번다. 이게 재건축 대박 신화잖아요. 그랬죠. 재건축. 수십 년 동안 그랬죠. 수십 년 동안 그랬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그래도 했는데, 이제 분당을 재건축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분당 재건축도 굉장히 어려운 게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고층화 시키면 시킬수록 자기가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자꾸 줄어든단 말이에요. 자꾸. 네. 그래서 강남의 원밸리 아파트 같은 경우도 내가 34평을 가지고 있다. 그럼 대지 지분이 한 15평 뿐이 안 된단 말이에요. 네. 또 나중에 더 고층화 시키면 또 5평, 6평. 점점 작아질 수밖에 없죠. 작아질 수밖에. 그러면 재건축은 가능한데 과다한 비용이 들어요. 분담금이 굉장히 많이 낸다 이거죠. 네. 근데 재건축이라는 게 분담금을 많이 내게 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동의를 다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몇 퍼센트 이상 동의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분담금이 과다하면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재산 상태가 똑같지가 않잖아요. 나는 5, 6억 돈 내라 그러는데 5, 6억을 못 내겠다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이 많으면 재건축이 안 되잖아요. 그럼 재건축이 안 되면 나중에 어떤 식으로 흘러가겠어요? 다 동의가 돼야 되는데 5, 6억 못 내는 분들이 좀 인원수가 3, 40% 된다. 그럼 재건축 못 해요. 못 하잖아요. 그렇죠. 동의가 안 나오니까. 안 나오니까. 그러면은 재건축을 못하면 거기 살고 있는 소득 수준이 높은 분들, 능력 있는 분들은 다른 곳으로 떠나죠. 왜? 아파트가 낡으니까 자꾸 떠나잖아요. 네. 그러면 그 아파트가 자꾸 낡으니까 집값도 떨어지고 임대료도 떨어져요. 왜? 건물이 낡아서. 네. 뭐 시간 지나면 비도 세고 오를 거 아니에요. 지금 강남의 아파트도 뭐 20, 30년 됐는데 비 새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잖아요, 실제로. 네. 뭐 아마 KBS도 조사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면 소득수준이 낮은 사람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소득수준이 높은 사람은 떠나요. 재건축 되면 안 떠나죠. 재건축이 안 되면 떠나요. 이걸 갖다가 슬럼화라고 그러잖아요. 슬럼화. 네. 그러니까 아파트가 슬럼화되면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도시의 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재건축이 아예 불가능한. 지금 말씀하신 사례들이 그 다큐멘터리에 나옵니다. 물론 지방 소도시들이지만 지금은 소도시만 앞으로 서울에 점점 수도권으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근데 어떤 분들은 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럼 뉴욕에 5, 60년 아파트가 있는데 거기 엄청 비싸다. 네. 70층, 80층 아파트가 있는데 그거 굉장히 비싼데 그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 하는데 거기는 달라요. 그 센트럴파크 주변에 그 빌리언웨어 거리라고 있죠. 조금. 네. 그 빌리언웨어만 사는. 네. 뭐 한 60가에서 한 120가까지. 아시네. 네. 예. 80층짜리 건물이 있는데 네. 그 콘도거든요. 콘도가 우리나라 아파트와 같은 거잖아요. 네. 콘도가 있는데 거기는 빌리언웨어들만 거의 산단 말이에요. 거기 저 베스룸 3개에 뭐 몇백억, 보통 기본이 그렇지 않습니까? 네. 1000억 넘는 것도 있어요. 네. 펜트하우스에. 네. 그러면 그런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느냐? 거기는 자주 수선도 하고 리모델도 하고 네.
그런 데는 재건축이 가능해요. 왜냐하면은 많은 돈을 내라 그러면 낼 분들이 다 있어. 초고층일수록 수선비가 많이 들거든요. 근데 그걸 감당할 수 있는 분들이란 말이에요. 심지어 그 센트럴파크에 있는 80층 아파트 앞에 10층짜리 건물이 하나 있는데 그 건물 나중에 재건축하면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공원을 가로막잖아요. 그럼 80층에 사는 분들이 그걸 재건축 못하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시죠? 미국은 공중권이라는 거 있어요. 그걸 사고 팔죠, 미국. 네. 공중 공간의 일정 부분을 사버리는 거예요. 용적률을 사는 거예요. 자, 용적률을 사버리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10층짜리 건물을 앞으로 고층을 못 올려요. 그러면 전망을 계속 볼 수 있잖아요. 8층 아파트가. 그걸 살려면 용적률을 살려면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해야 돼요. 한 가구당 10억이 아니라 몇십억씩 내야 돼요. 그런데 그 돈을 낼 능력이 있는 분들이 다 살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겠죠. 그리고 그 아파트 값은 자꾸 올라가겠죠. 그러니까 그런 아파트는 빌리어네어들이 살기 때문에 우리 골동품이나 그 그림 있잖아요. 가치 이상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가격이 형성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내가 이 집을 가지고 나중에 수익을 올리겠다, 차익을 남기고 팔겠다 이런 개념으로 사시는 분은 거의 없어요. 우리가 상품을 살 때 소비재로 사느냐 생산재로 사느냐 그 차이인데 소비재로 산단 말이에요. 나는 이 아파트가 나중에 오르든 말든. 근데 자꾸 올라요. 왜? 비싸게 사도 그분들은 감각이 별로 없는 거예요. 사도. 빌리어네어는 앵커님도 나중에 이제 빌리어네어가 되어 보시면 알겠지만 몇십억 내는 거에 대해서 감각이 별로 없을 거예요. 우리 강남에 집을 한두 채 갖고 계시는 중산층하고는 구매력 자체가 비교가 안 된다 이 말씀이시죠? 비교가 안 돼요. 강남에 지금 뭐 반포 쪽에 30층, 35층짜리 아파트가 분양가가 17억인데 지금 50억, 60억 지금 하잖아요.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런 경우가 나중에 이제 재건축 문제가 나왔을 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다 빌리어네어가 아니라 부자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은퇴해서 연금만 갖고 사시는 분도 있어요. 내가 과거에 이제 집을 싸게 사가지고 재건축이 돼서 지금 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득 수준이 낮은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뭐 낮다는 게 아주 낮다는 게 아니고 이제 월급을 더 이상 안 받고 연금만 받고 사는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들은 재건축 하자 그러면 어떻게 했어요? 돈을 내기가 힘들죠. 굉장히 많은 돈을 내야 돼요. 그걸 물론 뭐 지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재건축 이야기 나오지도 않겠지만 앞으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관리비가 많이 나오겠죠. 낡으면 관리비가 많이 나오잖아요. 또 재건축 문제가 나중에 나올 시점 되면 반대하는 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반 가까이 될 거예요. 부담 능력이 그만큼 없다는 걸 의미하는 거죠. 예를 들어 서울에 그건 정말 우리 국민 일부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압구정 현대 같은 경우에는 분양가가 올라가주면 그리고 서울시가 용적률 혜택을 주면 그럼 일반 분양분이 늘어나고 조합원 부담이 줄어들면서 또 이제 그분들 압구정 현대 이런 아주 일부분에 사시는 분들은 또 어느 정도의 구매력도 좀 있고 이래서 이제 재건축이 가능할 거다 이렇게 보는데 중요한 건 이제 박사님 지적하신 것처럼 보통 사람들이 사는 아파트. 그럼 제가 이렇게 여쭤볼까요? 우리 일기 신도시를 80년대 초에 5개를 지었습니다. 분당, 삼본, 일산, 평촌. 네. 제가 거기서 감정평가를 했죠. 아, 그러셨어요. 논밭일 때, 또 임야일 때, 제가 이제 그때 택지 보상을 보상평가. 제가 이제 감정평가사 되고 나서 젊은 시절에 30대 초반이죠. 30살, 31살 때 그때 그 분당 500만 평을 감정평가로 다닐 때 어떻게 올라가는지 다 보셨겠네요. 다 봤죠. 다 봤죠. 그때 시세가 얼마였냐면은 평당 6만 원, 7만 원이었어요. 논밭이. 집은 좀 비싸가지고 평당 20만 원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이 상실감을 왜 느끼냐 하면 거기는 감정평가로 보상금을 받잖아요. 무조건. 근데 거기를 벗어난 구역 밖에는 나중에 평당 1,000만 원이 됐잖아요. 자기네들은 평당 몇십만 원, 몇만 원에 팔고. 그래서 거기 살고 있는 분들은 상실감을 굉장히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일산 같은 데는 그때 자살하는 분이 한 3분 정도 됐을 거예요. 내가 살던 농토를 뺏기고 아파트를 받게 되고. 근데 그 구역에 안 들어가는 데는 괜찮아요. 땅값이 천정부지로 솟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구역으로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부의 척도가 갈리는. 물론 그 안에 사는 분들은 나중에 아파트를 분양 하나 받겠죠. 분양권을 주니까. 저도 이제 거기에 땅은 없었지만 저도 분양받으려고 몇 번 신청했는데 다 떨어졌어요. 그 분당하고 저하고 인연이 안 되더라고요. 또 삼본도 했더니 안 돼. 평촌도 안 돼. 일산도 안 돼. 그래서 신도시하고는 인연이 없어 그냥 서울에 사게 됐죠. 물론 서울에 사게 된 게 결과적으로는 더 좋게 되었지만 그때 분당이 살기가 굉장히 좋았거든요. 공기도 좋았고.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감정평가를 하다 보니까 야 지금이 20층, 30층을 짓는데 자 짓는 건 좋다.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걸 갖다 재건축을 앞으로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그때 드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그런 생각 못 했죠. 40년 전에. 40년 조금 못 됐죠. 네. 1990년에 짓기도 전에 제가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저걸 30층,
30층 졌는데 나중에 재건축이 될까? 물론 3, 40년 후의 이야기예요. 네. 그때 내가 그런 이야기를 어디 나가서 이야기했더니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짓기도 않았는데 40층 진 게 나중에 재건축. 근데 지금 재건축 이야기 나왔잖아요. 저게 순조롭게 될까요? 분담금이 얼마나 올지를 몰라요. 그러니까요. 나중에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지금 다 찬성하지만 분담금이 과다하게 나오면 주민들이 찬성할까요?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상태가 올 거예요. 지금 분담금 얼마인지 몰라요. 그럼요. 네. 분담금은 언제 나오냐 하면은 다 짓고 또 입주할 때 좀 분담 금액이 상당히 올라갈 수 있어요. 서울에 그런 데가 있잖아요.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갈등이지 않습니까? 네, 계속 갈등 생기고 건설사들이 조합에 우리가 이제 건축비가 너무 올라서 최소한 이 정도는 가구당 더 부담을 해줘야 한다 해서 엄청나게 갈등이지 않습니까? 계약서에 그 조항이 있어요. 네. 근데 조그맣게 적혀서 잘 모르는 거죠. 나중에 원자재나 이런 거 오르면은 분양가를 더 올릴 수 있다. 조합은 분양가를 말하는 거죠. 더 올릴 수 있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들여다니까 서울 같은 데는 뭐 입주도 못하게 한 적도 있잖아요. 분쟁이 생기잖아요. 그럼요. 네. 그런데 그래서 조합원분들 뭐 꽹과리치고 뭐 시위하시고 뭐 시위하고. 건설사 앞에 가서 작년에 그랬습니다. 자, 이제 분당 같은 데도 그거보다 더 심한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제가 확신은 못하지만 벌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원자재가 계속 오르잖아요. 물가. 네. 또 인건비도 계속 오르잖아요. 네. 그러면 나중에 분담금이 더 과다하게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5개 일개 신도시 중에 그나마 사람들이 정말 살고 싶어하는 뭐 5개 지역이 다 좋지만 지역을 꼽아라 그러면 아무래도 분당 신도시인데 박사님 보시기에는 5개 중에 몇 개 정도가 재건축에 성공할 것? 분당 일부 지역은 성공할 수 있다고 봐요. 네. 분당. 근데 나머지 지역은 일산 같은데 평촌 3본 이런 데는 지금 이제 사실 일산 같은 데는 집값도 생각보다 많이 안 올라요. 네. 안 올라. 이제 그런 데는 과연 재건축이 가능할까? 근데 분당의 일부 지역 있잖아요. 강남 쪽에 붙어 있는. 물론 분담금은 좀 낼 거예요. 내더라도 좀 성공하지 않을까? 네. 근데 저는 지금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제가 1990년 36년 전에 아파트를 짓기도 전에 야 앞으로 3, 40년 지나서 재건축이 어떻게 될까 걱정을 했잖아요. 네. 근데 지금 이제 상당한 진통을 겪어야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또 어떤 생각이 드는 줄 알아요? 지금 40층, 50층 지어놨을 때 그럼 앞으로 재건축이 가능할까? 제가 36년 전에 생각했던 거와 똑같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이제는 불가능하다. 40층, 50층 지어놨는데 재건축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 그럼 불가능하면 어떻게 되겠느냐? 우리 세대 말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가 됐을 때 그 아파트는 고층 아파트는 흉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재건축도 못하고 헐지도 못하고 아까 말씀드린 뉴욕 이야기 했잖아요. 맨하탄 빌리언에어들이 다 사는 데면은 아무 문제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더라도 재건축하고 리모델 한다. 그건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아파트를 소비재로 보는 계층 이런 데는 아무 상관.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분들도 물론 있겠죠. 근데 그런 분들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강남에 어느 아파트 단지가 있다. 빌리언에어가 과연 몇 명일까요? 뉴욕의 맨하탄하고 자꾸 비교해서 강남도 뉴욕의 맨하탄처럼 천정부지로 치솟을 거다. 평당 2억, 3억. 그 맨하탄은 실제로 그 콘도가 평당 3억, 4억 해요. 근데 맨하탄처럼 평당 3억, 4억까지 올라갈 거다 하는 거는 환상이라는 거죠. 거기 살고 있는 계층이 전부 다 상당한 부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때 가능한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과거에 이제 우리 월급쟁이 하던 분들이 이제 싸게 아파트를 받아서 재건축하고 이렇게 되어 오고 은퇴하고 나면은 연금뿐이 못 받잖아요. 박사님 말씀은 그러면 5개 신도시 중에 물론 뭐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 분당을 제외하면 쉽지 않다. 네, 분당도 일부 지역만 저는 가능하다고 봐요. 방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우리가 대치 음마라든지 여의도 시범이라든지 잠실 5단지라든지 종을 이렇게 상향해주고 용적률을 굉장히 많이 올려줘서. 근데 이제 물론 집값이 그러면 이제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집값이 팍 튀어오르는 실제 뭐 한 1, 2년 사이에 한 10억 이상씩 오른 것 같아요. 그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렇게 사업성을 좋게 해주면 되는데 이제 그건 이제 도심 한가운데 역세권이나 음마 아파트. 근데 이제 예를 들어 지금 사업성이 안 나온다면 중동 신도시라면 제가 알기로 이미 300% 넘는 350 막 이렇게 용적률을 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럼 이미 굉장히 과밀한. 그렇죠. 이미 과밀하죠. 헬리오시티가 한 300 얼마 정도 될 것 같은데 그거보다 더 이제 과밀하게 중동에 신도시를 짓는다. 그런데 박사님 말씀처럼 그래도 사업성이 안 나와서 가구당 뭐 몇 억씩을 더 내야 된다. 그럼 사업이 안 되면 노후 단지가 계속 노후화 될 것입니다. 그게 슬럼화예요. 그러면 용적률을 더 주면 어떻습니까? 한 6, 70층으로 지으면 어떻습니까? 여의도 시범처럼. 여의도 시범이 63빌딩보다 더 높아지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미래 세대에 죄를 짓는 거예요. 큰 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 자손 세대가 볼 때 67층이 흉물이 돼버린다니까요. 우리 세대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적률을 충분히 줘가지고 자 60층, 70층, 뭐 100층까지 줬다고 봐요. 사업성 나오게. 그럼 100층짜리를 지었을 때 나중에 우리 자손들이 그
그 100층 짓고 나서 한 4, 50년, 5, 60년 흘러봐요. 그건 재건축이 진짜 불가능해요. 100층짜리가 사업성이 있으려면 몇 층 지어야 되는 줄 알아요? 200층 아니라 200층 훨씬 이상 지어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름 위에 살 거 아니에요. 구름 위에. 그리고 짓지도 못해요. 올라갈수록 공사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 아시죠? 네. 짓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 그럼 용적률을 잔뜩 줘가지고 그래 초고층화 시켜버리자. 우리는 미래 세대한테 큰 죄를 짓고 나중에 그 미래 세대가 우리를 욕하는 거예요. 아니 아무 생각도 없이 도시 미관도 생각하지 않고 이걸 전화가지고 나중에 재건축도 불가능하게 해놓고 흉물을 만들어 놨다 이렇게. 철거도 힘들어요. 철거비도 어마어마하게 들어요. 그럼 흉물을 만들어 놨다. 재건축이 불가능하면 나중에 흉물이 되는 거 아니에요? 뭐 오래 간다 해도 50년, 70년 이렇게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럼 흉물이 된단 말이에요. 미래 세대한테 우리 자손들한테 엄청난 죄를 짓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용적률. 그리고 이제 서울 시내 재건축 막 하면은 세대수가 막 늘어나잖아요. 재건축했을 때. 그러면 이제 집값이 떨어질 거다. 공급이 돼서 집값이 떨어질 거다. 집값이 더 올라요. 재건축을 하면은 용적률을 많이 주고 집값이 더 올라요.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사업성이 좋아지니까. 그리고 세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여러 채를 살고 산단 말이에요. 돈 있는 분들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두 채, 세 채, 네 채 가지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뭐 100채 넘게 갖고 있는 분들도 있죠. 물론 빌라 포함해서지만 그렇게 많이 갖고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끝까지 못 사는 거예요. 서울에 아무리 공급이 늘어봐야 돈 없는 분들이 살 수 있겠어요? 못 사잖아요. 그럼 서울에서 집을 살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값을 수준으로 상당히 낮게 떨어뜨려야 돼요. 떨어뜨리지 않으면 사는 사람만 산다 이거죠. 만일에 집값이 20억 이상 된다. 사는 계층은 한정돼 있잖아요.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는 이때 그분들이 그냥 두 채, 세 채 늘어가지고 자꾸 그동안에 이제 재건축할 때 집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집값이 자꾸 오르는 거는 투기적인 세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집값이 자꾸 오르고 또 지방에 있던 부자들이 또 올라오기 시작하고 오히려 지방이 소멸되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서울에 집을 계속 때려 짓고 이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거죠. 좀 크게 보자 이거죠. 크게. 지방을 과연 소멸시킬 거냐. 그러면 지방 분산 이런 정책을 신경을 써야지. 뭐 관공서를 이전한다든가 이런 신경을 써야지. 그걸 신경 안 쓰고 서울에 집만 많이 지으면 해소가 되겠지. 절대 해소 안 돼요. 집 많이 지면 돈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이 사게 되고 지방의 부자들이 올라와서 지방이 소멸하게 되고 이런 현상이. 서울에서 공급을 자꾸 늘린다고 해서 저는 환경이 좋아지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분당 신도시 이야기했잖아요. 분당 지금 정도의 세대수가 살 수 있게 기간 시설이 만들어진 거예요. 상수도 뭐 하수도 다 돼 있어요. 근데 그거보다 더 많은 세대가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부족하게 되겠죠. 학교도 부족, 상수도, 하수도 시설. 지금 나와 있는 계획만으로도 30-40% 이상 가구 수가 늘어나죠. 늘어나면 삶의 질이 떨어지잖아요. 삶의 질이. 지금 가구가 살 수 있게 좋게 해놨단 말이에요. 계획을. 30% 이상 더 늘어났다 세대가. 그러면 삶의 질이 그만큼 30%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실상은 이제 분당처럼 살기 좋은 데 아니고 그렇게 수요가 높은 데가 아니면 훨씬 더 높은 용적률을 줘요. 훨씬 더 많은 가구 수가 늘어나야 한다. 용적률을 훨씬 더 많이 줘야 되는데 그거는 미래 세대에 우리는 짐을 안겨주는 거다. 지금 이제 저희가 서울 한복판에서 일기 신도시까지 나갔는데요. 사실 우리 국민 대다수는 그 밖에 삽니다. 예를 들어 저희 어머니 대전 엑스포 아파트 4천 가구. 대전에? 90년 엑스포니까 90년에 아마 대충 그렇죠. 그 정도 지었으니까 벌써 35년 뭐 가보면 현수막 재건축 동의받는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미 고층 아파트.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할지 대안을 좀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해나가야 합니까? 일단 제가 볼 땐 이거 사업성을 맞추려면 또 굉장히 높이 지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할까? 수요가 앞으로 없을 거예요. 지금 상태로 방치하면 수요가 없어요. 대전 충남 지역이 아파트 값이 많이 올랐습니까? 거의 뭐 2022년 고점 아래에 있죠 아직. 많이 안 올랐잖아요. 많이 안 오르는 이유가 지방에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지방에 있는 분들이 서울로 몰려오기 때문에 안 오르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용적률을 더 줘가지고 고층화 시키려면 수요를 유치해야 되잖아요. 유치하려면 어떻게 돼요? 지방 분산 정책을 써야 되잖아요. 물론 지방 분산 정책은 굉장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이거를 쓰지 않고 거기에 고층화를 짓는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슬럼화가 빨리 되는 지역이 지방이에요. 지방이 먼저 되고 서울로 슬슬 올라오겠죠. 뭐 수도권 우리가 양극화라고 그러는데 양극화는 피할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나라든지 양극화 다 있어요. 가난한 남미의 가난한 나라도 양극화가 있고 또 미국의 부자 나라도 양극화는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강남 지역 또 용산 지역 이렇게 광범위하게 지금 집값이 오르고 있잖아요. 여기하고 그다음에 경기도 지역, 기타 지역 해가지고 양극화돼 있잖아요.
저는 그 양극화가 앞으로 더 좁아진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강남 3구가 양극화 고점 지역이라면 강남 3구 중에서 한 개 구의 일부 정도만 굉장히 비싼 아파트로 형성하고 그러니까 양극화에서 비싼 아파트 단지가 훨씬 좁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저는 광범위하지 않고. 그런데 그 아파트들은 정말 높은 가격까지 가고. 예, 그거는 높은 가격까지 갈 수 있죠. 거기는 이제 소득이 굉장히 높은 사람들만 살기 때문에 맨하탄까지는 안 가더라도 거기는 아파트 값이 계속 오를 수가 있겠죠. 거의 모든 선진국 대도시들이 그렇게 다 똑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양극화인데 강남 3구라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그게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부유한 층만 사는. 그리고 그거를 갖다가 죄악시할 필요가 없어요. 부유한 사람들이 거기 몰려 사는 거에 대해서 죄악시할 필요가 없다 이거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건 당연한 거고 양극화라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처럼 광범위하게 집값이 오르는 현상 강남에 그거는 앞으로 없어진다고 보고 굉장히 좁아진다 이거죠. 제가 이제 다시 저희 어머니 엑스포 아파트 사례로 가보. 4,100 가구니까 만 몇 명이 사니까 구청장이나 시장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일 거고 정치적으로든 어떻게든 재건축을 하려고 도와줄 때 서울에서 지금 누가 시장이 되든 재건축을 하려고 막 이렇게 도와주는 거죠. 각종 사회 이제 용적률 혜택이라든지 이런 규제를 완화해서. 그럼 박사님 말대로라면 이게 이제 4,000 가구가 6,000 가구, 7,000 가구가 되면 그 옆에 이제 또 뭐 다른 중소 도시에서 수요가 올라올 것이고 그래서 설령 이제 다 분양이 돼서 채워진다면 그 옆에 대전 옆에 있는 지역은 더 수요가 어떤 집은 빈집이 될 거 아닙니까? 인구는 줄고 있는. 그 지역에서도 양극화가 또 이루어지는 거죠. 예를 들어 대전 충남 지역에서 양극화가 또 되는 거죠. 서울 말고 거기서도 양극화가 이루어질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뭐 어머님이 대전에 사신다 그러니까 제가 상당히 안타까운데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거기가 오랫동안 수요가 많지 않았어요. 지방 분사 정책을 효과적으로 써야 되는데 대전을 엑스포 이후에 발전시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수요가 그렇게 많지가 않기 때문에 재건축을 해서 과연 수요가 얼만큼 있을까? 저는 또 분양을 했을 때 분양가보다 과연 아파트 값이 올라갈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문보를 짓고 있어요.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근데 사실은 지금 이미 대전, 뭐 광주, 부산 구도심에 가보면 이제 구도심이란 말을 쓰지는 못하게 합니다. 원도심이라고 합니다. 네, 광주나 대전 가보면 정말 영화 세트처럼 완전히 사람이 없습니다. 맞아요. 빈 건물이 상권은 정말 사람이 다니질 않는. 부산도 마찬가지고 대구도 마찬가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유성구의 엑스포 아파트 그 뒤로는 신도시가 계속 확장이 되고 있고. 그럼 구도심은 이 슬럼화의 길로 가는 거예요. 슬럼화는 안 됐죠. 근데 자꾸 슬럼화의 길로 가는 거죠. 구도심은. 그러니까 자꾸 도시를 건설하고 슬럼화시켜서 버리고 또 새롭게 만들고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 문제는 지방 분산 정책을 제대로 써야 지방 도시를 살려야 재건축도 제대로 되죠. 지금 재건축이 이제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대전 같은데. 어려운 이유가 나중에 분양이 과연 될 거냐에 대한 분양가를 얼마나 할까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분양이 제대로 돼야 재건축을 하거든요. 그래야 분담금을 적게 내잖아요. 거기 사시는 분들이. 근데 그게 과연 있으려면 수요가 충분해야 돼요. 수요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죠. 지금도 부산, 대구, 광주 뭐 주요 대도시 보면 경주 빼놓고 수요가 굉장히 부족해요.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경기도 지역을 포함해서 지방에 지금 미분양 아파트가 7만 채가 넘어요. 분양이 아예 안 된다는 거지. 충청도 어느 지역 가면은 단지 전체가 비어 있어요. 그런 아파트를 나중에 뭐 원하시면 한번 구경시켜 드릴게요. 대구는 중공업 아파트, 중공업 미분양도 많죠. 뉴스를 보니. 뭐 지식산업 단지 이런 거는 뭐 아예 안 되니까 말할 것도 없고 아파트를 놓고 봤을 때 지방의 아파트들이 단지 전체가 비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어요. 충청도 가면은 뭐 어디라고 말 안 해도 알 거예요. 그 방송하시는 분들은 다 알 거예요. 그만큼 미분양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서울의 강남구에서는 집값이 자꾸 폭등하고 있잖아요. 폭등. 이거는 투기 세력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광범위하게 폭등할 수가 없어요. 소규모 지역이 폭등하는 건 저는 이해가 돼요. 그거는 우리나라의 GDP나 전체 소득 수준을 감안했을 때 이 정도 규모는 폭등해도 괜찮다 하는데 지금은 그게 아니에요. 광범위하게. 이거는 투기 세력이 개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정부의 정책도 이러한 투기 세력을 막기 위해서 아마 안간힘을 쓰는 걸로 저는 알고 있어요. 투기라고 표현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집을 사면서 누구나 내가 집 하나 있는데 물론 가족들이 들어가서 사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지만 좀 올랐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다른 집들 오르는 걸 지금 10년, 20년, 30년 동안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내가 산 것도 좀 올랐으면 좋겠다. 생각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기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지금 물론 이제 서울에서 아파트를 산다는 건 정말 상당한 소득이나 자산이 있어야지만 가능해졌습니다.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지금 15억 가까이 올랐으니까 15억이면 뭐 지방에서 최고 좋은 아파트 사고도 남을 돈인데요.
거예요. 그런데 시장 참여자들이 투기적인 수요든 투기적인 수요가 아니든 간에 계속 그 지역의 이른바 한강벨트에 집을 사는 건 제가 볼 때 그동안의 수익률이 입증이 된 거니까. 그러니까 매우 합리적으로 시장에 지금 서울의 아파트를 사는 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들어오는 것 같아요. 왜냐? 그동안 이렇게 안정적으로 많이 오른 건 없어요. 그때는 이제 광범위하게 이렇게 돼서 되지는 않는다는 건데 우리는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집만 사면 오른다. 근데 과거에 보면은 1970년대부터 한 20년 정도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5% 6% 이상이었어요. 5% 6%. 그다음에 1990년에 들어서 뭐 4% 5% 뭐 3% 이상 됐잖아요. 성장률이. 지금 성장률이 어때요? 2%도 버겁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이제 뭐 IMF의 보고서에 보면 앞으로 우리나라 20년 후에 뭐 경제 성장률이 0%겠다. 0%라는 건 완전히 퇴보한다는 거거든요. 자, 과거에 집값이 오른 건 너무나 당연한 현상이에요. 왜 성장률이 5% 6% 됐는데 예전에 뭐 15% 10% 넘는 적도 많았죠. 집값이 안 오르면 이상한 현상이죠. 경제 현상에서. 과도한 인플레이션 당연한 현상이에요. 집값이 오른다?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당연한 거를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40년, 50년 동안 봐왔단 말이에요. 개발도상기에 봐왔어요. 근데 지금 우리는 개발이 끝났어요. 선진국 수준에 이제 거의 도달해 가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성장률이 멈췄어요. 2% 밑이라는 건 성장률이 사실상 멈춘 거예요. 자, 성장이 멈췄는데도 과거에 성장률이 엄청나게 높았을 때 고도 인플레이션, 또 집값의 상승 이런 당연시 되던 것들 이러한 것들이 앞으로 유지될 수 있을까? 유지되려면 조건이 갖춰야 되죠. 어떤 조건이어야 돼? 성장률이 3% 이상 된다든가 또 출산율이 높다든가 또 개인의 소득 수준이 또 올라간다든가 과거처럼 과거는 그렇게 돼 왔어요. 근데 앞으로 그런 조건이 안 갖춰진단 말이에요. 안 갖춰지는 상태에서 앞으로 집값이 계속 오를 거다? 앞으로 그거는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성장률이 뒷받침이 안 되는데 그게 과연 있을 수 있냐 이거죠. 성장률이 과거 학습 효과만 가지고. 근데 과거 학습 효과의 전제 조건은 뭐예요? 고도 경제 성장기예요. 앞으로는 성장이 침체되는 상태예요. 누구나 다 예측이 되잖아요. 수평으로 가든지 침체되든지 그 둘 중에 하나잖아요. 과거에 고도 경제 성장기 때 집값이 오르던 학습 효과를 가지고 앞으로 적용하는 거는 잘못된 적용이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 우리가 고도 성장할 때처럼 집값이 올라간다고 집값도 따라 올라갈 거라고 생각하는 건 천만의 말씀이죠. 그 일본 알잖아요. 일본이 그 1990년에 뭐 동경 땅 하면 미국 땅 다 산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잖아요. 천정부지로. 근데 1990년에 어떻게 됐어요? 과다한 대출. 우리나라하고 똑같았어요. 가계부채 대출 과다하고 또 금리가 상당히 낮고 제로금리 되고. 그러더니 90년에 일본이 망가졌잖아요. 망가지고 나서 어떤 현상이 생겼어요? 집값이 폭락했잖아요. 골프장 값이 2천억 하던 게 200억이 됐잖아요. 100억이 됐잖아요. 그 10분의 1, 20분의 1 가격 떨어져 버렸잖아요. 집값도 대폭락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20년 동안 안 올랐어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경의 중심지 집값이 올라요. 그거는 양극화의 일종이에요. 우리나라도 20년, 30년 동안 폭락한 다음에 뭐 서울 중심지가 오른다.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 대입시키는 거는. 그러니까 동경 같은 데는 부모한테 학습 효과가 있어요. 주택은 사면 망한다. 이런 학습 효과를. 일본 사람들은 특히 그게 크죠. 그래서 무조건 임대를 가잖아요. 집은 사봐야 뭐 하느냐. 오르지도 않는 것. 그리고 우리 아버지 세대에서 폭탄을 맞았잖아요. 집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다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망하는 걸 봤잖아요. 조 이상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 분이 노숙자가 된 일본의 사례가 있어요. 부동산 갖고 있으면 망한다 하는 게 일본 젊은 사람들의 학습 효과예요. 근데 우리나라 학습 효과는 어때요? 집만 사면 오른다. 일본처럼 우리도 될 가능성이 많아요. 성장률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과거만 가지고 과거 학습 효과만 가지고 앞으로를 예측을 하는 거는 위험하다. 일본의 예를 들고 또 중국의 예를 보고 이런 나라들이 이렇게 돼서 집 소유욕이 아예 없어졌어요. 일본은 소유욕이 없잖아요. 일본 젊은이들 만나봤는지 모르지만 집을 가지려는 생각을 안 해요. 집을 사면 앞으로 또 아버지처럼 이게 잘못하면 알거지가 될 수도 있다. 우리처럼 또 젊은이들이 구매력이 아버지 세대보다 또 낮습니다. 우리처럼. 낮은데 그래서 집을 살 돈도 별로 없어요. 돈도 없는데 소유욕이 그렇게 있지 않아요. 옛날에 일본 사람들은 아버지 세대들은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지금 우리나라하고 똑같은 거죠. 소유욕이 굉장히 강했어요. 이러한 소유욕이 우리나라도 없어질 거라고 저는 봐요. 전 세계가 집을 소유욕을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이제 우리나라뿐이 없어요. 지금은.